4월 21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EIA 주간 원유 재고가 증가가 예상됐지만 802만 배럴 깜짝 감소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중입니다. 넷플릭스 시총이 약 70조 원 증발했습니다. 다수의 IB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인플레이션 탓에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3월 기준주택 판매가 2.7% 감소하며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캐나다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7% 상승하며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독일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30% 폭등했습니다. 1949년 이후 최고입니다. 유로존의 2월 산업 생산 지수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어닝 쇼크에 주가 폭락세로 나타나면서 이외에도 기술주들 그리고 스트리밍 업체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장 마감 직후 테슬라가 예상치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그리고 이어지는 기업들의 실적들까지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뉴욕 증시 오늘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그래도 0.71% 상승 흐름을 지켜내면서 35,16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 구독자 수가 2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한 넷플릭스의 35%가 넘는 폭락세와 함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22% 낙폭을 보이면서 13,45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스트리밍 업체인 월트 디즈니의 주가도 빠진 가운데 S&P 500 지수 장 후반 들어서 상승부 모두 반납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4,45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한때 2.98%를 찍으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 국채 10년물이 오늘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의 경우 2.85%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2년물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17베이스 포인트 급등을 하며 2.58%에 거래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의 폭락과 함께 시장이 함께 휘청이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흐름 좀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하면서 혼조 마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이제 가입자 감소로 스트리밍과 팬데믹 수혜주가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하락을 했지만 IBM이 견고한 실적에 힘입어서 급등을 하자 다우지수가 상승하는 등 실적 결과에 따라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후반에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기의 견고한 성장을 발표했지만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심리의 악화로 나스닥의 낙폭이 좀 더 확대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0.71%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는 0.06%, 나스닥은 1.2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와 관련한 더 자세한 상황 그리고 또 연준의 베이지북 관련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가 35%나 급락을 했는데요. 실적 발표에서 가입자 수가 20만 명 감소한 데 이어서 성장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50에서 60% 정도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급락이 넷플릭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사업 중단을 발표한 기업군과
재택근무 수혜 기업 등 일부 종목군에 악영향을 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는 실적 시즌 낙관론을 약화시켜서 시장 변동성 또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넷플릭스의 고객 감소의 주요 원인은 러시아 고객 이탈에 따른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메타 플랫폼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의 활성 고객 수 감소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동안 팬데믹 수혜로 고객 수가 증가했지만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고객이 둔화된 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장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고요. 이에 오늘 디즈니 등 스트리밍 회사들은 물론 메타 플랫폼, 엔비디아 등과 줌비디오 같은 재택근무 관련 수혜주의 급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런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오히려 호전된 실적 발표 기업들의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기대치가 이미 올라가 있어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경우 낙폭이 확대되는 등 개별 기업들의 변동성이 당분간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례가 감소함에 따라서 소매 및 비금융 서비스 부문의 소비자 지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평이한 내용을 좀 발표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4월 20일 종목별 마감 상황 살펴봅니다. 우선 시티은행은 아마존을 관심 목록에 추가했고 메타와 알파벳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아마존은 2% 빠져서 3,079달러 선에 마감했고 알파벳은 1.5% 하락, 메타가 7% 크게 하락하여 마감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재확인했습니다. 아이패드 부문의 부진함이 아이폰 13과 맥 부문의 강세로 만회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장에서 애플 약보합세 보여주면서 167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81%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장에서 테슬라와 전기차 관련주는 일제히 약세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5% 가까이 빠지면서 900달러대로 내려온 반면 시간외에서는 4% 상승하여 다시 1000달러대로 올라왔습니다.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20만 명 감소했다고 밝힌 뒤 오늘 장에서도 크게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회사는 경쟁 심화와 계정 공유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 상황이 그 원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월가의 은행들도 줄지어서 투자 의견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날장에서 넷플릭스가 35% 정말 크게 빠지면서 226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엔비디아의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 관련 리스크는 어떻게든 만회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날 장에서 엔비디아 3%대 약세 보여주면서 214달러 선에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장에서 기술주들을 담고 있는 QQQ ETF 1.46% 빠지면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우선 넷플릭스의 주가 급락에 투자자들이 기술주를 피했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 세일즈포스가 2.7% 빠져서 186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이어서 스트리머 기업들도 연이어 하락을 했습니다. 디즈니가 5% 넘게 하락했고 로쿠 또한 6%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프로테앤드갬블은 회계 3분기 실적을 예상보다 잘 내놓고 연간 매출을 상향하면서 오늘장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163달러 선에 주가 마감했습니다. 어제장 마감 이후 IBM이 예상에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비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작년 11월 회사로부터 분사했던 IT 인프라 서비스 업체 킨드릴로의 판매 덕에 매출이 5%포인트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장에서 7% 크게 뛰어오르면서 138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베이커 휴즈는 예상에 하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날 장에서 빠졌습니다. CEO 로렌조 시모넬리는 매우 변동성이 짙은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장에서 주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ASM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강한 반도체 수요로 칩 제작업체로부터 수혜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에서 ASML 2% 넘게 상승해주면서 633달러 선에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제도 살펴봤던 종목이죠. 룰루레몬입니다. 하루 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5년 내에 매출을 2배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주가가 오늘 장에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회사는 향후 국제 판매를 4배로 늘리고 남성 부문과 디지털 부문 사업에서 매출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때에는 4% 빠져서 385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노바백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겨냥하는 복합 백신이 초기 임상시험 결과 각 백신을 접종했을 때보다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날 장에서 주가는 1.65% 빠지면서 53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코스트코에 대해 루프캐피털이 매수 의견을 재차 확인하면서 목표가를 65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매장을 방문하는 차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 최근 유가와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창고형 매장으로 몰리게 됐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날 장에서 코스트코는 1.55% 상승하여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마감 시황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반등했습니다. 월가에서는 22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이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802만 배럴 깜짝 감소했습니다. 현재 WTI는 1%가 오른 103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도 10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두선물부터 확인해보시죠. 대두선물은 글로벌 식용유 공급에 대한 우려로 밤사이에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해바라기 씨유 수출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생산국인데 이 전쟁이 지속되면서 식용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유 부족으로 팜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팜유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대두유 선물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와 약세에 따른 코코아 숏 커버링으로 코코아 선물은 최근 1에서 2주간의 저점으로부터 회복했습니다. 오늘 장 0.7% 올랐고요. 또 커피 선물은 최근 3주간의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커피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와 또 미국에서의 커피 생산 증가를 주시했는데요. 오늘 장 1.3%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설탕 가격은 0.4% 하락했는데요. 브라질은 브라질산 설탕 생산 전망치를 3,500만 미터톤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이 설탕 가격은 이번 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옥수수와 밀, 이 곡물 선물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옥수수는 1% 올랐는데요. 옥수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의 일부 재배 우려로 인해서 펀더멘털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부실당 800센트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밀은 0.6%가 빠졌는데요. 미국의 봄 밀은 지난 일요일까지 현재 8%가 파종되었습니다. 6%였던 전주보다는 늘었지만 올해 이맘때 평균치인 9%에는 약간 못 미쳤다고 미국 정부 측은 밝혔습니다. 네, 원목 선물이 오늘장 6%로 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육 선물은 2.3% 내림세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돈육의 6월 선물은 4월 5일에 찍었던 저점으로부터는 8%가 올랐고 또 올해 들어서는 24%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연준의 긴축 우려를 주시한 가운데 오늘장 금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을 나타내면서 현재 1,958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은 가격도 마찬가지로 0.3%가 떨어진 25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팔레듐은 3%가 상승하는 반면에 백금 가격은 3%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장 니켈 가격은 0.6%가 떨어지면서 톤당 33,564달러 선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런던 금속거래소의 니켈 거래가 6거래일 동안 정지됐었는데 IMF는 런던 금속거래소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연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구리가 현재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CME그룹은 최근 구리 가격이 2020년 3월에 찍었던 저점보다 125%가 올랐고 또 구리 가격의 추이는 중국의 성장률 속도를 따라가고 있다며 2020년 하반기와 작년 상반기에 함께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은 상하이 상품거래소의 알루미늄 가격을 띄워봤는데요. 1.2%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3월 프라이머리 알루미늄 39,400m톤 넘게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115%가 증가한 수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55%가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의료기기 기업과 안티캐시우드 ETF는 상승했는데요. 반면 중국 기업과 천연가스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S&P 500 헬스케어 섹터는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1.34% 오르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의료기기 기업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에보트 레보라토리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자사 분유 리콜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리콜로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지만 분유 리콜은 단기적인 위협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어느 정도 우려가 해소되며 오늘장 2.23%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의료기기 기업들도 우상향 곡선 그렸는데요. 따라서 관련 ETF도 올랐습니다. 티커명 IHI인 아이시어스 US 메디컬 디바이시스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의료기기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2.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안티캐시우드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5.87% 밀렸는데요. 넷플릭스의 실적 여파로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내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테슬라는 약 5%, 텔라도켈스는 약 4%, 줌비디오는 약 6% 하락했습니다. 한편 아크이노베이션을 반대로 따라가는 안티캐시우드 ETF는 올랐는데요. 티커명 SARK인 터틀캐피탈 쇼트 이노베이션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6.15%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기업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홍콩 증시는 0.40% 하락 마감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어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최우량 대출금리 1년물을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하를 기대했는데요.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악화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뉴욕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KWEB인 크레인셔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 확인해 보시죠. 크레인셔스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등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 대부분 하락 마감했고 KWEB는 오늘장 4.88%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천연가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천연가스는 내리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는 올랐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이고 약 4%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씨 전망이 더 따뜻한 쪽으로 기운 것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UNG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 살펴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국 천연가스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4.04%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인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베이지북이 공개된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로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글로벌 IB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강력하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덜어도 된다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말까지 중립금리가 2.5%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베이지북이 오늘 속보로 공개됐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둘러싼 우려가 참 많았는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 속보로 연준이 발표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과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는 향후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였습니다. 이 베이지북은 12개 연은 지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건데요. 이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 4월 중순까지의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개인의 소비 지출이 증가했고 많은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갔으며 농민들은 농작물 가격의 급등으로 이익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결과 식료품과 외식 비용 증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달간 완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미국의 소비자들이 열심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조금은 덜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1년 사이 13%나 더 지출했는데요. 이번 4월 들어서는 2주 동안 무려 18%로 올라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소비자들에 맞서지 말라라는 입장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뜻으로 충분한 차입과 지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짐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확실히 연준 위원들과 이 글로벌 IB들 간의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의견이 계속해서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가운데 글로벌 IB들은 이제는 조금 이 걱정을 내려놔도 되지 않나라고 평가를 내린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가입자 감소 충격에 장중 4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인수를 위해 약 12조 원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1분기 매출이 공개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현재 시간 외 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넷플릭스 소식, 오늘 40% 가까이 장중에 빠지면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무려 71조 원 가까이 증발한 상황이거든요.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하면서 그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장을 마감한다면 무려 18년 만에 최악의 날이다라고 평가될 텐데요. 장중 한때 40%에 가까운 37%가량 떨어졌습니다. 사라진 시가총액 규모는 580억 달러, 그러니까 무려 71조에 달합니다. 전날 넷플릭스는 1분기 유료 회원이 작년 4분기와 비교해서 20만 명이나 줄어든 2억 2,16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의 경쟁 본격화와 가입자 간의 계정 공유 현상,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서비스 중단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고를 도입하는 대신 저렴한 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넷플릭스의 폭락은 다른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들의 주가도 끌어내렸습니다. 디즈니와 로쿠, 파라마운트,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계속해서 감소되는 가운데 이번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이슈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12조 원 가까이 대출했다고 하는데 바로 전해주시죠.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 1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4조 4천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10일 정도 뒤부터 트위터의 주식 매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모간 스탠리에 추가 대출 100억 달러를 신청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머스크가 트위터를 보다 더 공격적으로 사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트위터와 관련된 팔로우 이슈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CNBC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럭틱의 이제 창업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개인과 국가 모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JP 모간은 유럽연합이 만약에 러시아 원유를 금지할 경우에 유가가 무려 185달러까지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 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802만 배럴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오늘 국제유가가 급등하기도 했었죠. 돌아와서 리처드 브랜슨의 이번 발언, 사실 요즘 원자재 시장을 둘러싼 이 불확실성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어떻게 이제 나왔습니까? 네, 버진 갤럭틱의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서방의 연료 의존도를 10%만 줄여도 약 30억 배럴의 연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에서 더 이상 러시아산 에너지에 급급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연료 수요가 극적으로 줄어들면 연료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생활비도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도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진 갤럭틱과 같은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특정 노선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이를 실천한다면 유가가 극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유가 급등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가는 좀 많이 급등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JP모간이 이번에 국제유가 관련된 전망을 하나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JP모간이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원유를 곧바로 금지한다면 유가가 185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할 여유를 가질 시간이 관건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석탄처럼 4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줄인다면 유가는 지금 수준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5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802만 배럴 줄어든 4억 1,373만 3천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WTI는 102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0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185달러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현실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전쟁 초기만 해도 이제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정말 180달러, 200달러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었죠. 당분간 유가 급등 사태를 조금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밸런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채금리와 관련된 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사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고 또 월가에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25%를 돌파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됐는데 전년 대비 6.7% 증가하면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3%대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평가들이 나왔습니까? 네, 도이치방크가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물가 연동 채권인 TIPS가 2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크게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적용한 실질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5.6%인 큰 폭의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도이치방크는 국채금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경우는 2007년의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때뿐이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금방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최근 급등세를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실질 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TIPS가 양수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는 않은데요. 실질 금리가 양수로 돌아서면 경제 둔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가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25%라는 수치가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어쩌면 3%보다 진짜 주목해야 할 구간은 3.25%라고 말했습니다. 3.25%를 찍는다면 조정 국면에 빠르게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년물은 지난 2018년 10월 두 차례나 장중 3.25%를 넘어선 바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0년물이 3%를 넘기 시작하면 3.25%와 3.5%로 직행할 것이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름폭을 키워가던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장에서는 약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84%로 3%에서 조금은 멀어진 모습입니다. 네,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94%를 돌파하면서 고공행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오늘은 다소 이제 떨어진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은 국채금리와 관련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